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101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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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101회네요. 100일의 특집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뭐 시작하기 전에 댓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훈님부터. 네. 그 안지현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좋은 얘기여서 한번 읽고 가고 싶습니다. 정신이 건강한 청년들을 청국장에서 볼 수 있어 살맛 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에 웃을 일 없던 중 건강한 청년들을 볼 때마다 웃을 수 있어 감사하고 있어요. 희망을 보는 것 같아서 미래가 밝다는 확신이 듭니다. 든든하네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지킴이가 될 것이라 확신이 듭니다. 라는 댓글을 굉장히 길게 달아주셨는데 아니 되게 좀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약간 좀 지루하지 않게 좀 재밌게 하자라는 생각이 항상 이 깊은 곳에 있거든요. 물론 내용 전달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게 조금 그나마 웃을 일을 드릴 수 있다니 굉장히 좀 뿌듯했던 그런 댓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KY님께서 그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 해주셔서 좋다. 환경 문제 이슈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바람이 분다님께서는 얼마 전부터 생분해 수세미 만들어 쓰기 시작하셨대요. 이거 꽤 까다롭고 손 많이 가는데 도전을 축하드리고 제로 웨이스트의 삶을 지향하신다면 앞으로 매우 응원하며 저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안을 하나 주셨어요. 그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앞에 명함 좀 올려서 이름들 좀 계속 알려주세요. 인지도가 올라가야 말에 힘도 좀 실립니다라고 62신의 하루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 아이디 보니까 이 아이디어를 보니까 그 왜 우리 그 쇼 음악 중심처럼 마이크에다가 이름 네,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나가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귀엽게 달아놓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자막 나가는 거 말고 별도로 이렇게 그렇죠. 귀엽게 뭐 달아달라. 그렇죠. 쇼음 중 옛날 MC처럼. 그렇죠. 뭐 그러면 아이돌 막 이렇게. 그렇죠. 좋네요. 재밌는 아이디어 좋은 것 다음에 같습니다. 각자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셀프죠. 오케이. 네, 저는 그레이님이 광고가 반갑기는 처음이네요라고 달아주셨는데 아무래도 새날에 노딱이 많이 걸린다는 걸 알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한동안 계속 새날에 이 난이 좀 불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광고를 좀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네, 말씀드리려고. 이거 근데 광고 나오는데 수익은 유튜브가 가져간다 이걸로 논란된 적 있지 않아요? 다시 네. 업데이트 됐나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저도 마지막에 어떻게 밝혀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수익 창출을 안 하는 채널들도 다 광고는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그게 의문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 그래서 문제제기 많이 될 만한 사안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예전엔 노란 딱지 받으면 광고가 아예 안 떴거든요. 그럼 맞아요. 보는 이들 입장에서 맞아요. 광고가 안 뜨는 건데 네. 광고는 보는데 왜 니들이 돈을 가져가냐? 뭐야? 이게 유튜브가 그러니까 이 본인의 수익 때문에 그냥 광고 조절용이라는 얘기들도 사실은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를 않으니까 네,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저는 김영배 적봉님. 새날의 청국장 청년들이 미래의 민주당이다. 잘 커서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라. 비리는 안 돼. 죽을 때까지 청국장 파이팅. 아버지 나이 65세. 라는 댓글인데 뭐 이걸 가져온 이유는 재훈님 때문에. 뭐 아하. 나중에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뭐 이 얘기 아마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일단 대변인까지는 지금 되셨으니까. 지금 대변인 됐으니까 나중에 대통령 꿈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예. 아무튼 이런 뭐 꼭 좋은 댓글이 아니더라도 뭐 따끔한 댓글도 보고는 있어요. 그냥 네. 언급하지 않을 뿐. 네. 그래서 편하게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읽고 본격적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달라는 요청이 또 있어서 바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넵. 네,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상황은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지만 언급과 관심도는 매우 줄어든 미얀마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2월 1일에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 충격의 쿠데타였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9개월이 딱 이제 지났고 사실 이제는 5월의 광주를 이야기하기에도 좀 미안한 사태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장기화가 되고 네. 있고 사상자, 피해자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 일단 보면 현재로서는 그 쿠데타 세력하고 이 민주정부군, 국민통합정부 NUG라고 부르는데 이 두 세력 간의 이제 전면적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군부는 꼼꼼하게 이 민주화운동 유력 인사들을 이 체포, 구금, 징역 주고 석방하고 그리고 바로 다시 교도소 앞에서 체포해서 또 구금하고 징역하고 석방하고 또 잡고 하는
상황을 이제 반복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공식적인 사망자만 1,186명이라고 하는데, 네, 공식이고요. 그 이상은 당연히 될 것으로 안타깝게만 추정이 되고 있고, 한 15,000명 정도의 난민이 발생을 했고, 실향민만 이제 수십만 명. 그러니까 국내에서 터전을 잃은 사람을 실향민, 그리고 난민은 국경을 넘어간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또 유엔 자료를 보면 현재 이제 식량이 필요한 사람은 300만 명 이상이고 조만간 600만 명 이상이 기근에 시달릴 거다라고 하는데, 이 나라랑 우리나라랑 그 인구수가 비슷해. 한 5천만 명 좀 넘어가요. 근데 600만 명이 이제 기근에 시달리면 엄청난 거고, 또 국민의 절반 50%가 이제 조만간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에 1.2달러도 벌지 못하는 삶으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해요. 또 코로나 상황도 상당히 심각한데, 심각한 것에 비해서 백신 접종률은 매우 낮아요. 1차 접종이 이제 20%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70, 80? 예. 네. 그리고 완전 접종이 70 넘었는데, 이 나라 지금 완전 접종은 8%, 게다가 중국산 백신인 걸로 보고 있고요. 세계은행에 의하면 미얀마의 이제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1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8%요. 와. 네, 일자리는 100만 개가 사라지고요. 근데 이 나라 농업 국가예요. 그러면 농업인을 제외한 다른 2차, 3차 산업에서의 일자리는 거의 전멸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뭐 은행이나 그 공무원들은 현재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코로나19, 뭐 식량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참고로 자연재해로 그 기후변화로 인한 그 자연재해의 취약국으로 세계 2위라는 그 통계가 있을 정도로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나라고, 또 사회복지 서비스도 붕괴가 되어 있는데, 심지어 지금 이런 상황이래요. 현금이 부족해서 이 통화량이 부족해서 ATM에서 돈을 못 뽑는 지경에 지금 이르는 정도로 매우 심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쿠데타를 저지른, 그리고 셀프로 총리에 오른 그 민 아웅 흘라잉이라는 군부 지도자는 이제 국민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건강을 위해 식용유를 적당히 먹고 아껴 써라. 그리고 국민들의 영양을 챙겨야 하니 바나나를 더욱 재배하도록 해라. 그리고 코로나19 회복제가 필요하니 각 지역에서 허브를 재배해라. 뭐 요런 또 지하철을 건설해야 되겠다. 뭐 전기버스를 도입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지시하고 있는. 국민들은 이제 당장 내년이면 절반이 빈곤층, 하루에 한 1,500원 정도도 벌지 못하는 삶으로 전락하는데, 이제 군부 지도자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다가 너무 어이가 없는데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러다 진짜 갑자기 뭐 지하철이라도 건설을 했어. 그러고 한 30년 정도 지나면 또 이 나라에서 어떤 정치인이 그러는 거야. 미나옹 흘라행이 사람은 죽였지만 지하철도 깔고 정치는 잘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나리오가 반복될 것 같이 보이는 좀 데자뷰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이 정도로 이제 미얀마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보니까 21년 9월 기준 통계 찾아보니까 경남 한 330만, 그리고 경북이 한 260만 정도에서 합치면 600만. 그러니까 경상도 인구만큼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 되게 충격적이네요. 네. 그 모든 경상도에 있는 인구만큼 식량난에 시달린다는 거니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백신 접종을 나라 국가 차원에서 해주고 있는 게 맞나요? 네, 국가 차원에서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국산 백신이 많고, 또 이제 지역에는 거의 분배되기가 어렵죠. 백신 운송할 만한 시스템도 없고, 보건소도 그럴 만한 역량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큰 재앙이 들이닥치고 나면 이게 양극화 문제가 더 심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데, 이런 와중에도 자꾸 아까 말씀하신 그 사람, 뭐 솔직히 진짜 납득이 안 가는데,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외치는 자유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많이 느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했을 땐 그게 당연하지만 또 그들의 논리에 그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게 또 상당히 많잖아요. 상당히 많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그 미얀마랑 지금 대한민국이랑을 좀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러니까 뭐 그냥 말로만 선진국이 됐다, 뭐 BTS랑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뭐 노노재팬 그 과정에서 뭐 대한민국이 뭐 소부장 관련해서 진짜 새로운 역사를 썼다, 뭐 이런 거에만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 전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챙길 수는 없지만 뭔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방향성을 조금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한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 미얀마의 간절한 저널리즘을 한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미얀마 독립 언론인 미지마라는 곳이 미지마. 네, 미지마라는 곳이고 저번 달쯤에 시사인하고 함께 미얀마의 저널리즘을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던 이제 적이 있었는데 일단 미지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조금 드리면 98년에 창간됐고 민주화운동 그러니까 미얀마는 군부의 역사가 거의 전부거든요. 이 나라의 네. 현대사는 네,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받아서 군사정권 하에서 국민들이 탄압받는 사항을 미얀마인들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시작된 미얀마 최초의 인터넷 언론이에요. 그리고 미얀마 국내에서는 만들기가 어려워서 인도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미얀마의 민주화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한 2012년쯤에 미얀마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사무실도 열고 이제 활동을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초반에는 그 버마 또 아웅산 수치 네. 들으면 네. 다 아시죠? 네. 네. 근데 이런 이름이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알리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버마는 바하마라는 나라가 있어요. 버마와 바하마를 헷갈려하고 또 아웅산 수치는 이름이 그냥 긴 여자. 이름 긴 미얀마 뭐 지도자인 여자 정도로만 알려져 있을 정도로 미얀마가 외세 그 국제사회에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외부의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알리는 작업부터 시작을 했고 일을 하면서 방송 기술도 익히고 하면서 이제 미얀마를 대표하는 독립 언론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 사진을 하나 보시면 뭐 저런 식으로 뉴스룸을 만들기 위한 저런 부서도 건물 안에 갖추기도 하고 그 외에 네. 뭐 보도국이라든지 직접 방송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꾸준하게 활동을 해왔는데요. 네. 최근에 들어서 이제 군부 탄압으로 사무실도 폐쇄가 되고 인력들은 다 전국 각지로 흩어지고 산으로 도망가고 해서 뭐 라디오, 어플, SMS, 문자로 네. 네. 뉴스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얼마나 좀 안타까운 현실이냐 하면 지금 저 모습이 그 발전기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전기 돌려야 돼서. 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저 산에 이제 숨어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전기를 직접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 거고 또 하나 사진을 보시면 이제 산에 만든 임시 스튜디오예요. 저기에서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나라가 또 좀 덥습니까? 네. 네. 네, 여름이 되면 이제 덥고 습하고 온갖 모기와 곤충떼와 그런 것들 견뎌가면서 매일매일 저 언론 활동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이 미지마라는 곳은 거의 뭐 군부의 입장에선 공중분해하다시피 탄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언론의 뭐 기자, 직원들은 전부 뭐 체포되고 징역가 있는 상태고 심지어는 그만둔 직원들 또 그만둔 직원들의 가족 친척들까지도 납치하고 고문하고 있는 상태예요. 게다가 뭐 언론 라이센스 당연히 이미 군부가 취소했고요. 방송국 건물 폐쇄하고 물품, 은행 계좌, 자동차 같은 재산들 모두 군부가 압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일관적인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보도할 것이고 붙잡히지 말아라. 라는 모토를 갖고 미얀마 군부가 패배하고 미얀마가 민주화 이룰 때까지 진실을 전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어디서든 외치는 구호가 4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미얀마 국민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체포된 미지마 동료들의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는 미지마가 미얀마에서 자유로운 독립 언론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지식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양곤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라는 4가지 구호를 전국의 각지로 흩어진 미지마 직원들 언론인들이 외치면서 저 정신을 갖고 양곤에서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기리며 저널리즘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저런 활동을 보면서 저널리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한국 언론이 과거에 한 지금 40년 정도 됐네요. 이제 2020년이니까 40년쯤 대략 40년 전쯤에 이런 진짜 참 언론인이 있었죠. 우리나라를 뭐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민주화를 이끌어낸 영웅들도 있었고 뭐 그런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도 지금 그때의 역사를 미얀마에서 쓰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마치 대한민국은 뭐
절대 저런 일이 벌어지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당장 그 KT 어제였죠. 네. 녹화일 네. 기준으로 그냥 1시간 정도 다 다운되니까 KT 유저들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할 수 있는 네. 게 없죠. 뭐 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맞아요. 인터넷이 안 돼서 뭐 핸드폰, 카톡 이게 다 안 되고 뭐 유튜브만 희한하게 좀 됐었는데 아무튼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너무 그러니까 자만심에 빠지면 안 되는구나. 네.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좀 섬뜩하더라고요.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처음에 아까 2월 달에 시작했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때 초기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우리 광주의 아픔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거기에 굉장히 공감도 많이 하고 뉴스 기사들도 꽤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게 장기화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에너지를 쏟는 그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쵸. 이제 국내 뉴스도 너무 많이 쏟아지고 이제 대선도 앞두고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관심이 점점 끊어지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안타까움들도 좀 있고 실질적으로 좀 뭔가를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좀 마땅치 않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렇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지와 관심, 시민사회의 노력에 힘입어서 당시에 정치인들도 세 손가락 경례하고 네. 뭐 미얀마 군부 규탄 결의안도 내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뭔가 할 것처럼 액션을 취했지만 당장 와서는 되어 있는 게 뭐 별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지지를 받아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다른 나라 국제사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지원을 만들어 나갔어야 되는데 사진만 찍고 넘어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한 건 없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최근에 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정감사에서 이 코이카가 미얀마에 무상원조를 하는 것을 보고 국내 자영업자들이 망해가는 판국에 묻지마식 해외 무상 지원을 한다라고 욕을 했어요. 저는 이거 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얀마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한 100억 정도 되는 미얀마 지원 그 무상 원조 자금 중에 한 8% 정도밖에 사용을 못 했어요. 14억 정도 이제 간 거예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망해가는 판국과 14억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아까 희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기에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궤도에 올랐다고 스스로를 자화자찬하고 있다면 스스로의 격을 높일 줄도 알아야죠. 그리고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그것이 뭐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런 우리가 미얀마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이 다른 곳에서 정의가 사라지는 건 우리의 정의도 사라질 거고 우리의 인권도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얀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은 자연히 줄어들 수 있지만 그 관심을 실질적인 지원으로 만들어내지 않고 정치 장사하고 표 받아먹는 데만 사용한 국회의원들이나 정부나 행동하지 않은 의사결정권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쪽으로 에너지를 바꾸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것이 제2의 제3의 미얀마 사태 같은 문제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뭔가 지금 근데 또 하필 대한민국의 정치 배경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정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선 앞두고 그 에너지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총량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소소하게 이런 거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늘 이 고민하고 있는 게 이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쉽게 네. 말해서 뭐 5.18 북한군 개입설 이런 거 나중에 미얀마가 어쨌든 정상화가 되면 분명히 그 기록들이 남아 있을 텐데 그때 가서 뭐 그 광복 다음 날 본인이 막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그러면 그런 뭐 지금의 기록들을 뭔가 잘 모아두고 아카이빙하고 내가 당장 뭐 금전적 지원을 하기 어려운 뭐 실제로 그거 어렵다 보니까 그냥 시민으로서 그냥 미얀마 관련된 기사를 어디 주위에서 보면 어딘가에 아카이빙을 해서 모아주는 그 플랫폼이 있으면 거기로 우리가 그런 자료들을 잘 이렇게 모아서 보내는 그게 또 상징적으로 있지 않겠다는 의미도 되고 뭔가 이제 미얀마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 내가 뭔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간단하면서도 뭔가 할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바로 그 아카이빙을 제가 동료들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얀마 2월 1일 이후에 쿠데타의 그 이후에 나온 뉴스들이나 뭐 이들을 돕는 펀딩, 뭐 행사 같은 것들을 총망라해서 모아놓은 그 아카이빙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방송 오늘 끝나고 제가
주소를 좀 공유드릴게요. 공유돼서 우리 청국장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가시면 좋겠고, 또 하나 포스터를 지금 올려드릴 텐데 저희 동료들과 함께 이제 내일, 아마 방송이 나갔을 때는 이미 행사는 끝이 났겠죠. 하지만 매월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11월에도 열릴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2명의 미얀마 청년들을 모시고 한국에 와서 현재 어떤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하고 있는지, 삶의 변화는 없는지, 또 한국인들은, 그럼 외국인들은, 국제사회는 어떻게 미얀마 사태에 함께 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하는 지원하는 그 행사를 매월 열고 있어요. 저희 동료들은.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미얀마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저희 같은 행사 혹은 이제 소개될 아카이빙 페이지 같은 곳에 보시면서 계속해서 관심과 지지, 후원, 지원 아끼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다음 주에 또 후기 간략하게 앞에 말씀해 주시면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으실까 생각하고요. 좋습니다. 저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재훈님 주제. 네. 오랜만에 그 커뮤니티 소식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그 윤석열 관련해가지고 그 최근에 개사과 논란이 굉장히 좀 크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그 관련해서 이제 커뮤니티 반응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전에 그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 한 언론에서 국힘,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자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용을 이제 한번 보니까 윤석열 지지자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전두환 발언? 그거 틀린 말 아니다 라는 사람도 있었고, 대장동에 비하면 이건 기사거리도 아니지 않냐, 뭐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해서 좌파 세력들이 하도 때려대니 국민들이 휩쓸려 버렸다라는 굉장히 어이없는 그런 발언을 한 지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전두환 때 살아봤나, 우리는 그때 전부 잘 먹고 잘 살았다, 깡패들을 잡아들여 세상이 평화로웠는데 젊은 세대들이 뭘 모르는 게 아니냐 라는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히 솔직히 좀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이런데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은 진짜 뭐 개똥을 갖다 놔도 뽑을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댓글에 공감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은 사실 뭐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솔직히 대장동보다도 훨씬 더 먼저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봤고요. 그리고 최근 기사들을 또 봤을 때 막 이런 기사들이 또 언론에서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공정과 정의의 바탕 위에 나라라면서 윤석열을 이제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쪽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면 뭐 부산 여성 지도자 뭐 약 2천여 명이 윤석열 지지 선언을 했다. 그리고 국힘 뭐 황보승희 의원을 포함한 8명이 윤석열을 뭐 공개 지지를 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화가 나는 부분은 그 윤석열을 놓고 공정과 정의의 바탕, 약간 이거를 계속 씌워주는 게 좀 굉장히 어이가 없었고, 커뮤니티 반응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커뮤니티 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일단은 그 개사과 이후에 윤석열이 욕을 많이 먹자 내부에서는 살짝 분열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전까지 의혹에 있어서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커뮤니티에서는 그래도 윤석열 편을 계속 들어줬는데, 이번에 개사과 이후에는 조금 다른 변화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그 커뮤니티 안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윤석열이 안 되면 난 그냥 기권하겠다, 뭐 이준석이 그 SNS에 올린 상식과 초월을 한다는 발언을 두고서 대놓고 홍을 밀어준다 당에서, 뭐 이런 그 커뮤니티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커뮤니티에서 윤석열 까는 내용이 최근에 많아졌는데 이건 다 이재명 지지자들이 뭐 이쪽으로 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반대되는 그 또 반응을 말씀을 드리면, 나는 전두환 발언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도 그러니까 사과하고 나서 개사과 올린 사진은 진짜 미친 짓이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 4개월간 12번 이상의 망언을 한 걸 다 참아줬지만 개사과는 진짜 못 참겠다, 또 이런 반응에 굉장히 공감수가 많았고, 윤석열은 그냥 SNS 하지 마라, 또는 뭐 와이프가 발목을 잡네, 뭐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대다수 커뮤니티에서는 뭐 국민을 개로 본다,
똑같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윤석열을 쉴드 치는 그런 커뮤니티 반응은 거의 없더라고요. 다른 대다수의 커뮤니티에서는. 그리고 오히려 근데 좀 재밌는 게 이준석을 그 지지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원희룡이 뭐 뜨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뭐 유행어 같은 거 하나 밀면서 뭐였죠? 그게? 뭐 귤재앙인가 뭐 하면서 네. 이상하게 원희룡이 그런 컨셉을 잡아가지고 뜨고 있더라고요. 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오늘 녹화 기준으로 가장 최신에 뜬 소식인데 윤석열 쪽에서 그 하태경을 영입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놓고서는 하태경을 영입한다는 소식에 이제 2030의 지지율을 뭐 끌어올려고 영입한 것 같은데 경선 이후에 사실 하태경의 2030 지지율은 폭락을 했고 지금 데려오는 거 보면 얼마나 2030한테 무관심한지 알 것 같다라는 그런 청년들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핵심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30의 대다수는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계속되는 막말과 행동 끝에 점점 돌아서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남성들, 그러니까 극우적인 거나 아니면 뭐 남성 위주의 그리고 보수 위주의 그런 커뮤니티들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모든 게 퍼지지가 않거든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그 이준석을 지지하는 커뮤니티가 네. 있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서로 예를 들어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이준석을 까내리면서 윤석열을 올린다거나 그 그쵸. 반대는 그렇게 한다거나 네. 그래서 민주진영에서도 간혹 그런 정보들을 좀 보시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얘기들을 해주니까 그런 자료들을 좀 쓰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네. 왜 웃으시죠? 아니 뭐 얘기하세요. 네. 그리고 그 아까 커뮤니티에서 이제 원래 2030한테는 윤석열이 원래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원래 인기가 없는데다가 실제로 60대 이상의 인기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에서도 보면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커뮤니티가 이 기본적인 연령대가 이준석을 지지하는 이준석을 지지하는 커뮤니티보다는 좀 더 연령대가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커뮤니티 윤석열을 지지하는 커뮤니티에서도 올라오는 양상들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윤석열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는 식의 글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에서 작업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댓글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그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넘어왔네 막 이런 반응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근데 그 조선일보나 언론을 봤을 때 이제 점점 윤석열이 버리는 카드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글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식으로 글이 올라오냐면 문재인 그리고 그 전에 노무현 민주진영에 있던 정권이 교체된 분들이나 이명박까지는 그래도 뭐 대통령 될 만한 사람들이 나왔고 그래서 됐다. 그런데 박근혜가 다 망쳐놨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근데 언뜻 보면 이게 굉장히 무슨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면 박근혜까지는 우리가 쳐내더라도 우리가 이명박을 안고 가겠다 약간 이런 식의 글들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그런 어떤 빌드업을 쌓아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커뮤니티에 뭐 아까 앞에 얘기해 주신 반응만 보면 그 커뮤니티를 아마 안 봐도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지지율 뭐 여론조사로 나올 때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은 뭐 당연히 뭐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커뮤니티에선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민주당을 싫어하고 저쪽 좋아하지 않겠냐? 그럼 이제 왜 갈라지고 그 안에서 뭐 커뮤니티마다 다르면 왜 거기가 그렇게 차이가 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커뮤니티별로 저렇게 쫙 갈릴까? 물론 그 안에서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보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의견이 나뉘긴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대세가 그렇게 나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인가? 정말 유독 신기하게 그런 커뮤니티를 하는 사람은 뭐 윤석열을 좋아하게 되고 뭐 또 다른 커뮤니티 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다 싫어하고 홍준표를 좋아하게 되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니면 뭔가가 이렇게 그 커뮤니티를 하는 어떤 뭐 헤드라고 해야 되나? 좀 상징적인 사람들이 그런 방향을 끌고 가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게 좀 희한하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었고 그 청년들이 그래서 뭐 설득 가능한 대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게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궁금할 것 같아요.
뭐 그들을 그러면 그들 중에서 어쨌든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거고 음. 뭐 그들 다 버릴 거냐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커뮤니티에 대한 반응도 좋지만 더 디테일하게 가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럼 뭘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고민까지 같이 전해드리면 좀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성님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사실 지금 모든 후보자들이 어떤 환경 공약을 내는가에 저는 제일 우선적으로 보고 있어요. 단순히 제가 환경 관련된 일을 해서뿐만이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미래 어젠다이고 현재의 어젠다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사실 다른 뭐 유럽이나 미국 지도자들에 비해서는 어떤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계속 저 후보자는 뭐 환경에 관심이 있구나 환경에 관심이 없으니 뭐 다른 뭐 어떤 우리 뭐 청년 문제나 다른 사회적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겠구나라고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판을 조금 보고 있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네. 환경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정치인들이 관심을 안 가지게 되는 건 결국엔 그 민주주의 사회에선 국민들의 의식에 맞게 지도자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후보자들한테 그런 요구하는 거랑 동시에 시민들한테 이걸 어떻게 경각심을 갖게 할까가 투 트랙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뭐 대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쭉 봤을 때에도 솔직히 말하면 시민들이 이걸 다 요구하고 있으면 정치인들을 하지 말라 해도 알아서 또 공약 내고 뭐 그게 그린워싱이든 아니든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또 되게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뭐 저조차도 뭐 똑 부러지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서울시장 선거가 얼마 전에 있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예방주사 맞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장을 해서 대선 때 지선 때 승리를 하자라고 아마 마음을 다잡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커뮤니티를 하는 청년들이 올리는 글에 아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윤석열을 버리자라는 글에 보면은 저쪽 진보 진영에서 작업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윤이 떨어지면 홍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절대 그 표가 이쪽으로 갈 거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뭐 그걸 본인들은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절대 커뮤니티에 그런 식의 발설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뭐 어떤 활동을 직접 하신다 이런 것보다도 일단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주장에 마음을 좀 뺏기고 어떤 거에 관심을 있는지 어른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무작정 당연히 누군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쪽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근데 저희가 저번에 청국장에서 한 번은 카카오에 대한 문제점들을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젊은 청년들 중에서는 이번에 정부 규제로 인해서 카카오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부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게 개인의 이익과 연결이 된 문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청년들이 집이나 땅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있는 걸로 재테크 하는 게 이제 코인이나 주식이 되는데 그쵸. 이제 그런 이슈들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그들의 사정을 이해를 해가면서 좀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이재명 지사님을 저도 이렇게 그 지지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청년 삶에서 놓고 봤을 때 솔직히 청년들이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고 이런 시기잖아요. 근데 이재명 지사님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과거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다 이제 공감을 한 상태에서 이제 성장을 계속 하신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잘 녹여내서 어떻게 청년들한테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본소득이나 뭐 기본주택 이런 것들도 사실은 청년들이 좀 다르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흥미를 가질 만한 부분인데 언론에서는 사실 이게 뭐 포퓰리즘이다 하고 맨날 뭐 이재명 하면은 안 좋은 얘기만 솔직히 다 언론에 나오니까 이미 뭐 이미지 자체가 청년들이 생각할 때는 좀 너무 그런 걸 받아들이려고 생각조차 안 하는지 않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제가 재호님께 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정치에 관심이 얼마 전까지 없었잖아요. 그렇죠. 없는 입장에서 기본소득 딱 들었을 때 네.
제가 정치에 관심 안 가졌다면 기본소득 관심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개인에 대한 뭐 그렇죠. 호불호 혹은 뭐 주위 사람들 반응 혹은 그냥 아예 그냥 끝까지 관심 안 가지던.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기본소득을 검색 정도는 해보겠다. 막 이런 게 있는지를 스스로가 본인을 돌아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했을 때 저쪽에서 이제 비판하는 건 그거잖아요. 너무 터무니없는 그거다. 뭐 그거에 대한 재원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원래 이제 시사에 관심 없던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만약에 들었다고 하면 똑같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저런 말도 안 되는 저거 다 퍼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을 텐데 어느 날 이 기본소득이 그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 거를 걷어서 아랫 사람들이 약간 조금 뭐랄까 어려운 서민들한테 다 골고루 나눠주는 약간 그런 개념에 거기다가 뭐 이게 부루마블이랑 비슷한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니까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기본소득이나 어떤 청년 주택 이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관심을 좀 안 가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허무맹랑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흥미롭고 굉장히 좀 먹힐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바란 게 딱 그거예요. 그 보시는 분들마다의 판단이나 그 뭐 몰입도나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재호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전국에 수십만 명이 있을 거예요, 분명. 그렇죠. 이 포인트, 부루마블? 아, 이게 기본소득이야.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댓글 하나 달더라도 뭐 이재명 짱 이거 하나 다는 것보단 뭐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에 대한 비유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주변에 한다든지 이런 걸 듣는 분들이 그럼 조금 더 내가 이런 방향으로 사람들이 설득하면 되겠구나. 관심 없더라도 이 정도는 좀 움직일 수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뭔가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윤석열이 2개월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이제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이 언론에서는 이 판결에 대해서 판사들이 뭐 설왕설래한다. 통상적이지 않다고 한다더라. 이런 식의 류의 그런 기사들을 많이 내보냈는데 당시에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윤석열 보고 정계를 떠나라. 사퇴해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들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당시에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서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식의 강력한 비판을 했었는데요.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진짜 후안무치한 게 본인이 한 짓은 생각을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계속해서 똥볼을 차고 있는 것도 저는 뭐 개 사과도 물론이고 이게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들이어서 그렇지 본인의 이미지를 계속 좋게 만들려고 개와 산책도 하고 그리고 어떤 친근한 이미지에 뭐 민초단 뭐 이런 사진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역사를 봤을 때 아까 미얀마 얘기를 하면서도 나왔지만 친일파들이 이렇게 좋게 위장하고 분칠하고 이렇게 역사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뭐 새날에서도 이 민족문제연구소 코너에서 계속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 문화예술 영역 같은 경우에 이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그리고 봉선화 등을 만든 홍남파 등이 그 사람들의 작업물이 오히려 애국적인 것으로 포장이 되고 독립지사인 것처럼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역사넷이라는 중학교 교과 3차 교육과정에 있는 이 내용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일제 양명 높은 검열제도와 항쟁하면서 민족사상의 고취, 민족의사 대변 등등 국민을 선도하였다. 이런 식의 글이 나와 있고요. 또 최남성과 이광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최남성과 이광수는 시와 소설을 발표함으로써 자유평등 사상을 계몽하여 민족의식을 양양하였다. 이런 식의 뭐 홍남파 물론이고 그런 분들이 그런 친일파들이 네. 굉장히 독립운동을 한 것에 대해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같은 페이지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변절을 해서 어떻게 친일 행동을 적극 친일을 했는지가 나와 있지가 않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도 분단에 정말 주요 책임이 있는 그런 오보를 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이 없고 근데 지금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재명 지사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친일파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을 해서 우리나라가 시작할 때 깨끗이 시작하지가 못했다. 나라가 깨끗이 출발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는 어디가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발언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 엄청나게 때렸었습니다. 근데 이것처럼 기득권이 독립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왜곡이 되고 최근에 그 기득권을 잃지 않은 맥락에서 뭐 뉴라이트가 나와서 역사 왜곡을 한다던가 근데 너무나 당당하게 이것이 어떤 학계의 새로운 얘기인 것처럼 그런 수정주의를 퍼뜨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꼭 뭐 친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그린워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사고를 친 연예인들이 기부를 한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워싱의 사례들이 위장의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각자 어떤 분야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역사 왜곡 문제를 어떻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 사회에서도 일전에는 BJ라는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저런 사고를 치고 아니면은 그냥 유쾌하게 다시 데뷔가 아니라 컴백을 하거나 복귀를 하거나 뭐 아니면은 그거를 이미지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한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기업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하는 일과는 별개로 계속 이미지를 좋게 오히려 홍보 활동에만 돈을 쏟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생각나는 게 네. 코인 관련해서 동료 한 명이 논란이 돼가지고 방송을 접었는데 어디다가 얼마였죠? 희두 씨? 1억을 기부하고 다시 방송에 복귀를 했더라고요. 복귀가 잘 이루어졌나요? 그래도 그 사람을 좀 약간 원하는 그런 매니아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매니아 시청자? 뭐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패턴을 보면 꼭 그 형이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이 먹고 자고 하던 형이 합숙하던 형 얘기라 갖고 이게 지금 그런데 아무튼 이 패턴이 있어요 보면 처음에 복귀할 때 엄청 비판이 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실제 기부하고 나면 기부를 안 하고 비슷한 잘못을 해서 자숙하고 있는 사람들이 야 얘보단 낫지 않냐라는 얘기에 설득력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게 전 이제 대기업이랑 맞물려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기부를 하는데 제가 많이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니는 얼마 기부했는데 이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 걘 1억 했는데 니 기부해서 얼마 뭐 선한 영향력 타령하더니 니 얼마 했어 뭐 끼케야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면 쟤는 1억 했는데 그럼 제가 더 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고치고 뭐하고 이런 거 다 빼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또. 방송 복귀를 해서 좀 잘 또 방송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댓글 같은 것들도 보면 그래도 그 사람을 옛날에 봤던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또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뭐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굉장히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그러면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도 또 그런 방식으로 점점 복귀했을 때 약간 좀 기준점이 생기죠. 기준점이 생기는 거니까 다른 그러니까 뭐 어떤 잘못을 한 사람들도 이게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 문제로 가면 예를 들어서 모 대기업에서 뭐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썼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안 되는 시민이 그냥 기부를 하고 살았는데 대기업에서 큰 사고를 치고 한 100억 정도 그냥 쾌척을 하면 그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100억은 돈도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어쨌든 사회 100억이나 기여해서 그 돈으로 또 누군가 혜택을 받고 그럼 좋은 일 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면 이게 또 무작정 100% 틀린 말이 아니니까 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얼마를 기부를 한다고 해서 언론들이 엄청나게 기사를 써댔는데 나중에 그 후원 내역을 보니까 없었대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저는 좀 약간 어떻게 그들이 어떤 식으로 왜곡을 하고 이미지를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좀 방법론적인 얘기들을 계속 하고 싶거든요. 이제 저도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운데 아까 재훈님께서 커뮤니티 얘기해 주실 때처럼 젊은 사람들이 본인의 이익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고는 저희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 이런 얘기를 좀 일단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아까 뭐 미얀마에 대해서도 점점 관심도가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육개혁 중요하지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이 새날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조차도 예를 들어서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 코너보다
매일매일 이슈 파이팅 하는 것에 더 시청률을 많이 보내주시고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다들 머리로 중요한 건 알지만 거기에 대한 실행력이 어떻게 뒤따르는가 그리고 이것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강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건희와 키워드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이목을 좀 더 끌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스피커나 이런 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많은 분들께서 본인들도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힘을 보태지 못하는 부분은 청년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나고 있잖아요. 어른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제도 안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데 요즘 애들 이상하다고 하는 게 꼭 아이들만의 잘못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시청자들 향해서 지금 일가를 근데 왜냐하면 이게 교육제도가 잘못된 거 다 알고 바꿔야 된다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이게 정말 저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바로 우리한테 닥쳐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지금은 여기에 가 있는데 그 와중에도 학생들은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나고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한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나 뭐 언젠간 한번 이런 이야기들만 쭉 1시간 동안 해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사례를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변에 친구들한테 설득할 때 들었던 반응. 뭐 우리가 조국이다라는 구호가 왜 나왔는지 저는 너무나 공감하고 저도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주위에 정치에 관심 가지는 친구들마저도 아니 내가 왜 조국이야? 난 조국이 아니야. 내가 검찰을 왜 가? 검찰 개혁 중요한 건 알겠어. 그 정도는 알겠는데 당장 지금 나는 뭐 민생이 문제고 뭐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대화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뭐 니는 검찰 개혁 그럼 하기 싫다는 거냐 이러면 이제 싸움이 나버리는 거고 그래서 저도 이들 그럼 어떤 지점에서 서로 뭐 균형을 맞춰서 같이 이런 얘기를 끌어갈 수 있을까 이걸 되게 많이 고민하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그래서 팩트랑 당위성으로 사람 설득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 네. 기본적으로 뭐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일베에 대해서 저는 거듭 이 10년 넘게 이쪽을 보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일베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보시는 분들의 자녀분들 중에 일베 분명히 있거든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일베가 이상한 집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겉으로 봤을 땐 되게 깔끔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수능적인 사람이 온라인에서는 아예 별개의 자아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 근데 이게 내가 겉으로 보였을 때 내 자식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아는 친구 누구는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주로 강의 가면 많이 하고 뭐 짧게만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면 이 일베와 윤석열에 대해서 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라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냥 난 안 느낄 거야 이게 아니고 그들도 나름의 논리 체계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진짜 이상한 사람들도 당연히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일베가 이상한 뭐 5.18 관련해서 막말하고 이런 건 스스로 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고 나는 그냥 5.18 뭐 이런 희생당하신 분들에 대해선 뭐 마음 아프다 정도로 양심의 가책을 덜고 그러면서 자기는 온라인의 밈, 놀이 이런 유행을 선도해가는 차원에서 재밌는 글을 쓰는 거고 이건 뭐 그냥 그림을 유쾌하게 드립을 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왜 나한테 와가지고 뭐 온갖 비판과 비난을 하냐 그렇게 돼버리면서 뭐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좀 안 좋다 싶으면은 뭐 다른 본인보다 심해 보이는 사람을 비판하죠. 오히려 진심을 다해서 그러면서 스스로 일반 대중들하고 정서적 일체감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딱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면서 자기는 정의로우면서 일반적인 그 사람들하고 같은 정서를 공유하면서 유쾌하고 그 참신한 드립을 날린 사람이다에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스스로 그 위치에 올리고 마음껏 혐오를 하죠. 근데 문제는 악플러들이랑 전 그래서 이게 되게 비슷하다 보는 게 자기보다 심각한 악플러들한테 그 비판을 하고 본인 난 이 정도 잘못 아니야 라고 스스로 면죄부를 준다는 거예요. 정당화, 합리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심리적으로 이걸 접근해서 좀 구분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국가 교육개혁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정부의 역할이 있고 정치권의 역할이 있고 학교 교육의 문제가 있고 자녀들 그러니까 이 가정 내의 교육의 문제가 이게 다 세분화해가지고 나눠서 대안을 짜고 싶은 게 제 생각인데 애초에 민주당이 아쉬운 점은 이 일베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고찰하지 않아요. 일베는 결과적으로 나쁜 애들이야. 뭐하러 그런 데에다가 그렇게 시간을 써야 돼 하는데 인간의 욕망을 거기에 투영시켜갖고 MB정부 때 그렇게 작업을 해놨으면 이미 저는 그리고 이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지금이라도 이거 대처를 해야 된다 보는데 내가 생각하는 당위성,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 팩트 이런 걸로만 자꾸 대결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려 들어간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되게 공감합니다. 무서워요, 저는. 네, 공감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워요. 네, 이게 커뮤니티를 하는 분들은 또 거기에서 이게 뭐 소위 말하자면 총알을 공급받는다고 하는 게 그 논리가 들어가 보면 일반 유저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본인이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명박까지는 그래 뭐 괜찮아 뭐 이렇게 재평가할 수 있다 얘기하고 박근혜는 아니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합리적일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거는 그냥 그 사람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명박근혜를 갑자기 재평가하자 그러면 처음에 욕 엄청 먹었었어요. 이게 뭐 네. 하루아침에 띵 하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네들이 그 선을 찾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얘기를 했을 땐 욕먹네. 뭐 이런 지점들을 찾으면서 서서히 이 대중들한테 어필을 하고 그렇게 또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뭐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 또 비난할 거리가 생기면 그때 확 치고 나오는 거죠. MB 땐 안 그랬다. 뭐 꽃이 지고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사람들이 야 진짜 네 말 맞는 것 같아. 이젠 들어줄게 하면서 거기에 확 빨려가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도가 그 시류에 따라서 바뀌는 거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박근혜 정부 때 마지막에는 조선일보도 박근혜를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체가 가능했는데 이게 어느 시점 가가지고는 또 그것까지 재평가될 수 있는지가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가 앞으로 미래는 모르는 일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진짜 경계를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민주진영에도 충분히 흡수될 만한 이야기들을 또 그쪽에서 뿌립니다. 예를 들어서 안티페미적인 얘기나 중국 혐오적인 얘기 아니면 뭐 외국인 혐오 약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뿌려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원래 지난번에 제가 계속 강의를 다니는 이유가 직접 청년들도 만나서 얘기도 듣고 청소년들 만나서 얘기도 듣고 고민하고 뭐 이런 차원인데 저번에 한 2시간 동안 쫙 빠르게 얘기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역사와 뭐 대안과 고민거리와 이게 상당히 오래돼 있는데 그걸 방송에서 뭐 1시간 안에 푸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앞으로 길게 보고 이게 또 하루아침에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또 과욕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10년을 보고 좀 길게 보고 우리가 같이 계속 청국장을 통해서 또 새로운 생각도 해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 뭐 고민거리가 있으면 여기에 또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뭐 혹시 네, 저 마지막으로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이번 주가 그 저희가 단체에서 한다고 했던 펀딩이 주말까지 해서 마지막이고 11월 1일자로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네, 60%. 네. 좋습니다. 아무튼 참여해주신 분들한테 뭐 혜택이 또 가는 거죠? 네, 그럼요. 일단 그리고 뭐 3달 보시고 참여해 주셨다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너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청국장에서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도 많고 또 많은 또 경청도 저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100일에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